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안지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해안의 특성 그리고 해안 지형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형 형성 요인들과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침식 지형까지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 배울 해안 퇴적 지형은 앞서서 살펴봤던 해안 지형 형성 과정 중에 연안류든 파랑이든 조류든 간에 어떤 물질을 쌓아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먼저 자, 봅시다. 해안 퇴적 지형은 일단 곶과 만 중에서 주로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서 볼 수 있는 잘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들이고, 누가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모래로 이루어진, 파랑과 연안류가 쌓은 모래로 이루어진 모래해안 혹은 조류가 쌓아서 만들어진 갯벌해안으로 나눠집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갯벌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발이 푹푹 빠지는 썰매 같은 거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점토로 만들어진 갯벌도 있지만, 모래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그런 모래 갯벌도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모래해안을 보면, 자, 모래해안은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모래로 만들어진 지형, 우리가 해수욕장이라고 부르는 모래사장 있죠. 모래사장. 이 모래사장은 우리가 왜 안 써지냐? 사빈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빈은요, 일단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형인데,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 모래가. 이 해안 지형에서 사빈을 형성하는 재료가 되는 모래는요, 주로 하천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천이 가지고 온 물질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천은 계속 물질들을 끌고 오다가 가장 최종적으로 모든 물질을 쏟아놓는 곳이 바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천이 바다에다가 쌓아놓은, 운반해 놓은 물질들을 파랑이 받아서 해안가에 쌓아놓은 것이 바로 사빈입니다. 혹은 하천이 없더라도 인근 암석해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시계랄지 파식대랄지 기억나죠? 자, 이런 암석해안에서 풍화된 물질들이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해안에 쌓이면 그게 또 사빈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사빈은 누가 쌓았느냐인데,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랑이 쌓은 지형입니다. 파랑과 연안류에 의하여 퇴적되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사빈입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욕장의 형태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사주입니다. 사주는요,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천 또는 해안에서 공급된 모래가 누구에 의해서?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자,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바다 쪽을 향하여 퇴적된 모래뚝이에요. 이걸 바로 사주라고 합니다. 사비는 육지에다가, 그러니까 파랑의 힘, 연안류의 힘이지만 이 모래들을 육지에다가 다시 옮겨놓고 쌓아놓은 형태가 사빈이라면, 사주는 바다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육지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바다에 쌓은 모래예요. 어떻게 보면 위치만 다를 뿐이지 형성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해도 좋아요. 자, 근데 이 사주 중에서도요, 육지와 섬을 연결해주는 사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계사주에 의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을 육계도라고 해요. 보면 요 밑에 얘네가 다 나옵니다. 자, 요 밑에 무실도를 보면, 자, 이렇게 만에 파랑과 연안류, 그러니까 연안류가 물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파랑이 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육지 쪽으로 밀어서 여기다가 퇴적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빈이 형성되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한 요 부분, 얘네가 사주입니다. 사주. 얘도 사주입니다. 이렇게 파랑에 의해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요렇게 붙어서 쌓인 지형이 아니고 바다에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죠. 이렇게 사빈과 사주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주랑 비슷하지만 이렇게 한쪽만 육지 쪽에 연결돼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렇게 꼬랑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애는 사취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기보단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래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예요. 석호. 석호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석호는 일단 요 밑에 모식도에서 찾아보면 여기 있죠, 요거. 이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얘. 보자. 만의 입구가 사주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렇게 형성된 호수를 우리가 석호라고 부릅니다. 자, 석호는요, 이 형성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후빈기니까 해수면이 상승했겠죠. 후빈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많이 형성됩니다. 지금 요 밑에 요 그림을 좀 보면 후빈기에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여기는 산줄기가 있었을 것이고 골짜기가 있었으니까 이 골짜기 안쪽으로 물이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이런 많이 형성이 됐겠죠. 자,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요.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만 입구에, 자, 아까 뭐가 발달한다고 했죠? 사주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의 입구를 이 그림에서 보면 요 만의 입구 요 부분을 이렇게 태전물과 파도에 의해서 사주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즉 얘는 연안류의 방향을 따라서 성장을 해 나가겠죠. 이렇게 성장한 사주가 급기야 요 만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치 호수인 것처럼 호수가 됐죠. 바다와 분리된 호수. 요 호수를 우리가 석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시간이 지나면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에 의한 토사가 퇴적됩니다. 요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아까 첫 번째 그림을 좀 볼까요? 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얘가 골짜기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많이 됐을 것이다. 두 번보다 해발 고도가 낮은 골짜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많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골짜기인 이곳에는 분수계 저 위에서부터 하천이 이렇게 유입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입되는 하천은 그대로 있고 이 입구가 이렇게 막히는 바람에 얘가 호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구가 막혔다고 해서 하천이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하천이 내려오면서 절대 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운반 물질들, 풍화 물질들, 퇴적 물질들을 끌고 계속 내려와요. 그런데 얘가 호수를 만난 거죠. 이 호수를 만나면서 얘가 침식기준면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부터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반 물질들을 이 석호 만나는 요 부분부터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흘러갈 수 없으니까 내려놔야죠. 그러다 보면 이 석호가 점점 충적지로 변하겠죠. 충적지라 하면 하천이 쌓아놓은 땅, 하천의 퇴적 평야를 이야기합니다. 충적지로 변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석호의 형성 과정 그리고 변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얘를 반드시 머릿속에 순서대로 넣어 놓으세요. 자, 이러한 석호는 주로 동해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이용이 돼요. 바다를 끼고 있는 호수, 그리고 이 호수 주변에 하천이 만들어 놓은 충적지까지 있는,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 동해안 해안가의 형태를 쭉 보면 알겠지만 이 해안마을, 그러니까 과거의 해안마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농사도 필요한데 농경지로 활용할 만한 땅이 없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이 바닷가 근처에 하천이 쌓아놓은 충적지 형태의 이런 평탄한 평야지형이 나타나는 곳이 귀했죠. 그래서 과거부터 크게 농경과 어업,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하는 큰 규모의 취락들이 이 석호 주변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이 석호들이 발달을 해 있는지를 보면 보세요. 이 동해안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석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수의 형태로 남아있는 애들도 이렇게 많지만 이미 충적지형으로 변화한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지도를 가지고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이곳은 아름답다고 소문난 주요한 관광지 중 하나인 속초의 영랑호와 성초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보면 자, 봅시다. 지금 영랑호, 청초호라고 있는 이 두 아이가 바로 석호인 거고요. 보면 자, 여기에 깜짝이야 안 보이네. 초록색으로 여기에 이렇게 한 줄기가 보이죠.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후빈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 만의 입구가 사주로 막힙니다. 얘네가 지금 사주가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주가 막히고 나서 형성된 이 석호, 그리고 이 석호의 후면에서 지금 보면 요 물줄기 보입니까? 이렇게 하천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 하천이 퇴적시킨 물질들이 지금 이 석호 주변을 점점 퇴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도 언젠가는 충적지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자면 자, 보면 얘가 계속해서 모래가 유입되고 있을 거고 파란과 연안유에 의해서 사주가 성장을 하겠죠. 근데 보면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 왜 여기가 뚫려 있을까요? 여기 뚫려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퇴적이 계속 진행돼서 사주가 성장해서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를 막 뚫어줘요. 하고 이 물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자, 얘가 완전히 막혀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막혀있다고 쳐봅시다. 완벽한 호수가 됐어요. 하천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처럼 하산계수가 큰 이런 지역에서 여름철에 하천에 물이 많아지면 넘쳐버리겠죠. 그죠? 그런 이유도 있고 얘가 이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와 이 담수의 유통을 위해서 뚫어놓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탐구활동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왼쪽 지형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A는 석호다, C는 사주다, B는 석호 주변에 있는 퇴적지형이겠죠. 보니까 기호를 보아하니 다시 지워서 기호를 보아하니 이 기호가 무슨 기호라고 했죠? 습지입니다. 습지. 자, 일단 옆에 위성 사진을 보면 D가 있어요. D가 A랑 동일한 지역입니다. C가 E와 동일한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지형도 실제 위성 사진을 보고 구분이 돼야 돼요. 자, A, D는 석호죠. 석호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 그럴 리가 있어요? 하천이 유입이 되는데 일단 사주가 형성이 되면서 바다와 석호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얘는 하천이 이쪽에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하천이 유입되고 있죠. 선생님 이게 하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 기찻길 같이 생긴 요 모양 있죠. 이 기호가 제방이에요. 제방. 언제든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범람원이 되겠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지형도를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아야 맞죠. 바닷물의 유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의 물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석호를 이루고 있는 이 석호의 물은 바다보다는 염도가 낮고 하천보다는 염도가 높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활용할 수 없는 완전히 그 염도가 높은 이런 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AD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X죠. 얘는 언젠가는 충적지로 변하겠죠. 계속해서 하천으로부터 운반물질이 유입이 될 거니까 언젠가는 충적지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수심이 얕아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사구예요. 해안사구는 어렵다기보다는 참 매력있는 지형입니다. 봅시다. 사구는요, 모래 언덕을 이야기해요. 모래 언덕. 해안가에 있는 모래 언덕. 얘는 일단 사빈 혹은 사주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빈과 사주에 있던 모래가 바람에 의해 육지 쪽으로 이동돼서 다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해안사구예요. 그래서 해안사구가 만들어지려면 그 이전에 그 앞에 사빈이나 사주 혹은 모래갯벌, 모래로 이루어진 갯벌처럼 이렇게 다시 쌓일 만큼 충분한 퇴적 물질들이 필요해요. 이 해안사구는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봅시다. 자,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구, 대규모의 아름다운 사구가 위치해 있는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의 모습이에요. 꼭 사막에 있는 그런 사구처럼 생겼죠. 다른 사진도 좀 볼까요? 예쁘죠? 이렇게 이 모래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쌓여 있는 요 모래들이 그 앞에 있는 전면 바다 쪽에 있는 사빈, 그리고 이 지금 신두리 태안사구와 같은 태안의 이 신두리 해안사구의 경우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갯벌도 앞에 아주 넓게 펼쳐져 있어요. 자, 지도로 보겠습니다. 위치 잘 보세요. 충남의 태안반도, 태안군에 가보면 여기에 이 부분 신두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자, 요 앞에 지금 전면에 이쪽에 바다가 있고, 잘 보면 여기에 사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후면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사구예요. 사구. 이제 여기에 쌓인 애들이 바로 사구예요. 굉장히 큰 규모죠. 근데 이 모래들이 지금 바람에 의해서 다시 퇴적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파랑과 연안유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빈이 쌓이고 있고, 썰물 때 이 육지가 드러나면 이 앞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갯벌이 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낙서한 거 좀 지워볼게요. 보면 이 사구 위에 보자. 사구 위에 이렇게 나무가 몽땅 심어져 있어요. 지금 보이나요? 이거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숲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요. 이 나무를 왜 심어 놨냐면 바람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 바람에 의해서 다시 퇴적된 이 모래들이 농경지나 사는 마을을 덮치는 것을 막아야 되겠기에 이 바람을 막는 방풍림을 아주 넓게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같이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사구 배후에, 사구 뒤에 육지 쪽에 있는 농경지와 마을을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구 위에다가 방풍림을 조성합니다. 조금 더 심화돼서 설명을 조금 더 깊이 해보자면, 방풍림을 조성했다라는 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닷가에 있고 그 해안 그 퇴적 물질들이 쌓여 있는 해안 지형이긴 하지만 얘는 그 밑에, 그러니까 사구 밑에 지하에 지하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담수.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염분은 버틸 수 있는, 염도가 높은 환경도 버틸 수 있는 해송 같은 특별한 나무를 심긴 했으나 어쨌든 얘도 나무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고 자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아닌 담수 형태의 물이 지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담수가, 지하에 있던 담수가 사구가 형성된 이후에 이제 물 위로 물 위로, 그러니까 땅 위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호수 혹은 습지들을 우리가 사구습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계속 갑시다. 세 번째, 이 해안사구는 중요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 물론 쌓을 물질들, 즉 모래도 많아야 돼요. 모래도 많아야지만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같은 계열, 같은 방향의 쪽에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계절이 겨울철이죠. 그래서 겨울철에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기다가 플러스 외해로 열려 있어서 파랑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모래가 유입되는 양도 많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충남의 태안반도와 안면도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 우리 방금 살펴봤던 신두리도 태안반도였죠. 태안군. 하여간 이 충남의 태안, 안면도도 태안에 속합니다. 이 사구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안사구라고 한다면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를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이 해안사구는 이 자체가 사람에게 이로운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해수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 마을에는 아주 중요한 지형 중에 하나였어요. 해수의 유입을 막고 이 안에 다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던 위에서 말했던 이 습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업 및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했고요.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 이 사구 자체가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완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사구는 이 사구에서만 사는 희귀한 생물종들이 있어요. 특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안사구는 일단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육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해안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희귀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특별한 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형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탐구활동 풀어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탐구활동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A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일단 A가 뭐죠? A는 사빈이죠. 사빈은 조류가 아니라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틀렸고요. 그게 앞에 지금 물속에 점점점 찍혀있는 요 부분 있죠. 이런 애들이 간석지, 즉 갯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 부분, 바닷속에 지금 점점점점 찍혀져 있는 부분. 자, 봅시다. 2번. A는 B보다, B는 어딨죠?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부분. B가 바로 뭐가 되는 걸까요? 얘가 사구가 되겠죠. 자, 사비는 사구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사비는 사구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커야 맞아요. 왜냐면 자,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요 부분에 모래가 퇴적되는 게 사빈이에요. 자, 파랑과 연안류가 쌓아놓은 이 모래들 중에서 바람이 다시 이동시켜서 퇴적시킨 게 해안 사구이기 때문에 바람이 굳이 무겁고 큰 애들을 먼저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겠죠. 입자가 작고 가벼운 애들이 재퇴적되는데 더 유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빈의 평균 입자 크기보다 사구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B. 사구의 침식을 막기 위하여 모래 포집기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그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에 있는 모래 포집기예요. 자, 이런 형태의 모래 포집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바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장애물 역할을 하면서 이 포집기를 중심으로 해서 더 퇴적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람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을 만들어 준 거죠. 여기다가 모래를 내려놔라 라는 의미로. 자, 그래서 모래가 더 이상 침식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의미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구의 침식 문제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해안으로부터 제공되는 퇴적 물질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사구가 훼손되면서 침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이 사구가 관광자원으로서 참 가치가 높은 지형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사구가 점차 사라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계속 갑시다. 4번. C습지는 이라고 해서 여기 보입니까? 여기. 자, 왜 안 나오냐? 여기. 예. 두웅소류지라고 나오는 여기. 요 C 부분의 이름이 두웅소류지, 두웅습지예요. 두웅습지. 이 두웅습지는 앞에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했던 그 사구 안에 있는 담수호예요. 담수호.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닌 지하수가 드러난 형태의 호수를 말합니다. 자, 이 습지는 염도가 높아서 식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X예요, X. 얘는 지하수라고 했죠. 담수호입니다. 담수호. 사구 습지는 담수호다. 염분이 낮다. 자, 5번.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황해안은 동해안보다 규모가 큰 사구가 많이 발달해 있다. 5입니다. 5. 자, 일단 황해안은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더 탁월하고요. 항상 서풍 계열의 바람이 더 많이 부는 편이고 지속적으로 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유입되는 강한 바람인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황해안이 동해안보다 바람에 의해서 퇴적되는 사구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더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6번. 사구에는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얘가 바로 얘죠. 두웅습지. 신두리 해안사구의 두웅습지가 대표적이며 두웅습지는 중요하죠. 람사습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습지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무식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만조비, 간조비가 있어요. 이게 만조대 해안. 이게 간조대 해안.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갯벌이 되겠죠. 갯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부분, 육지로 드러나 있는 이 부분이 사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빈 후에 있는 모래언덕, 얘가 사구가 됩니다. 자, 이 사구가 이렇게 지금 확대되어 있고 보면 식생들이 자라고 있죠. 나무도 자라고 있네요. 이 나무는 방풍림이라고 했죠. 방풍림. 또 방풍림은 이 후면에, 이 사구 후면에 존재하는 마을이나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성해 놓은 인공숲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해안 모래해안이 발달한 곳이 태안에 있는 이 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는 VR로 꼭 한번 보세요. 이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갯벌 해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갯벌. 지금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을 건데 정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밀물 때는 잠기고, 즉 만조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해안이라고 해서 동의어예요. 간석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위에서 설명한 이 부분. 만조 때는 잠기고 간조 때는 드러나는 이 부분, 얘가 간석지 혹은 갯벌이라고 부르는 곳이 됩니다. 자, 일단 얘도 토사가 쌓이긴 쌓여야 되는데 이 토사가 과연 어디서 올 것이냐? 주변 하천에서 공급되는 토사가 주재료예요. 주요 재료. 자, 이 하천에서 공급된 토사가 누구에 의해서 퇴적이 되어서 형성되는 지형이냐? 조류예요. 조류. 갯벌 하면 조류가 딱 떠올라야 돼요. 조류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갯벌이 형성되기에 유리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공급량이 많아야 돼요. 쌓을 만한 재료가 많아야 쌓입니다. 공급량이 많은 곳, 즉 주변에 대하천이 존재하는 곳. 그러니까 동해안보다는 당연히 서해안, 황해안이 더 유리하겠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 대하천들은 황해안으로 유입된다. 앞에 하천 공부하면서 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수심이 얕아야 돼요. 하천의 토사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도 수심이 깊으면 쌓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수심이 얕고 그리고 조류의 영향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조차가 큰 해안 그리고 해안선이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섬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만
조류가 아닌 파랑이 이 조류가 실컷 쌓아놓은 물질들을 파랑이 흐트러 놓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황남해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갯벌 해안입니다. 자, 이 갯벌의 기능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환경 정화 기능을 해요. 갯벌은 그 자체로 바다의 필터 역할을 하는 지형입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 물질들을 이 갯벌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이 갯벌에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조성될 수도 있고 각종 이 해산물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양식장 그리고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어업 활동의 주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민들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생태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이곳은 육상이기도 하고 해양이기도 하죠. 왜?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계의 보고다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이 갯벌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체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풍이나 해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는 태풍으로 인해서 해안가가 이제 바닷물이 넘치는 이런 피해를 입기도 하죠. 해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고가 높은 즉 키가 큰 파도를 말합니다. 요런 애들은 수심이 깊은 곳일수록 더 힘이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갯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관광 자원으로서 그리고 생태 체험학습 자원으로서도 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갯벌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또 다른 가치라고 이용 가치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이 갯벌은 간척 사업이 가능한 공간이다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데요. 간척 사업이라는 것은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방조제를 쌓아요. 자, 보면 여기 요렇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나요? 여기 자, 이 부분 요렇게 방조제를 쌓아서 일단 바닷물의 출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의 땅을 매립해요. 이 땅을 이렇게 매립해서 땅이 부족한 지역에서 땅을 만들어서 뭐 농업용이든 공업용이든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새만금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공항 등등등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경제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과연 이 갯벌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학적인 측면 그리고 이 갯벌 자체의 경제적인 측면 이런 측면들이 우선이냐 혹은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 땅을 확보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우선일 것이냐 자,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으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간척 사업을 했을 때 해안 지형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이냐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이 작업은요 해안선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갯벌이 사라진다, 갯벌이 땅이 된다라는 것 말고도 이 해안선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부차적인 그런 변화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일지 부정적인 변화일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41쪽 탐구활동 문제 같이 풀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요즘 탐구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지형도들을 보고 해안지형에 대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일단 자, 지형도에서 육지의 점이 찍혀 있는 것은 뭘까요? 사비인이 될 것이고 바다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은 그러니까 C죠. 지금 요 왼쪽 지형도에서는 C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은
갯벌 혹은 간석지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겠죠. 육지 위에 이렇게 육지 위에 점이 찍혀 있는지 바다에 점이 찍혀 있는지, 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 퇴적된 물질이다, 퇴적 지형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자, 요 오른쪽 지형도를 살펴보면 요 A는 갯벌이 될 것이고, 요 부분 육지가 점이 찍혀 있는 요 부분은 사빈이 되겠죠. 그리고 요 B 부분은 바다에 있는 이 사빈에서 이렇게 다시 운반돼서 재퇴적돼서 만들어진 사구가 되겠죠. 여기 이쪽을 보면, 이 왼쪽을 보면 D에서 이렇게 이동한 사구가 되겠죠. 더 볼까요? D는 뭘까요? D. 얘는 뭐라고 했죠? 해시계가 되겠고, 자, 이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위성사진으로 보면 B는 색깔이 시커머니까 잘 안 보이네. B는 사빈, C가 사주, A는 지금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파식대와 해시계를 말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해안 지형이 다 끝났어요. 해안 침식 지형, 해안 퇴적 지형 나눠서 생각해 봤고, 실제 사례들 살펴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안 지형을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해안 지형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할게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봅시다. 자, 일단 해안 지형을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공업 발전이 이 해안 지형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수입해온 자원을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육상교통과 그리고 이 해양교통을 연결시켜서 이 해안을 교통로로서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해안 지형을 항구 그리고 무역항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항구나 무역항이나 어쨌든 이 교통로로서 이 해안 지형을 이용을 하려면 항만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항만 시설을 이제 갖추려면, 그 배가 들어오려면 수심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서해안은요, 갯벌이 넓게 분포해요. 즉 수심이 얕고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곳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만들기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수한 설비들이 필요했는데, 대표적인 애가 간문, 그리고 군산에 있는 뜬다리 부두, 요런 애들이 필요했어요. 뜬다리 부두는 선생님 항상 온라인 수업 시작할 때 공간을 읽는 지리의 힘 해놓고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뜬다리 부두 사진이. 자, 봅시다. 같이 봅시다. 자, 얘가 바로 뜬다리 부두예요. 한번 보면, 자, 지금은 물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 이제 물이 여기 다 찹니다. 그러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이쪽이랑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추도 달려 있는데, 수위가 높아지는 대로 얘가 그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형태의 부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 변화에 따라서 이 항만 시설의 높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얘가 부두 역할을 하는 거고, 물이 빠져 있을 때는 이렇게 다시 갯벌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땅에 딱 붙어 있는 이런 형태. 얘가 바로 뜬다리 부두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도 좀 살펴볼까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두 부분이 둥실둥실 물에 떠 있게 되는 이런 형태가 군산의 뜬다리 부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간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간문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겼죠.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요 조차가 워낙 크니까,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니까 요 바깥쪽 바다와 안쪽 바다의 이 수위의 차이를 극복을 하기 위한 설비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수심 차이를 단계적으로, 여기네요. 얘랑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배가 들어올 때 이쪽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밀물 상태에서 이쪽 문을 열어서 수위를 맞춰줘요. 그런 다음에 얘와 수위가 맞은 상태에서 얘랑 얘의 수위 차이를 또 극복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단계별로 수위 차이를 완화시킴으로써 배가 드나들 수 있게끔 이런 형태의 이 항만 시설이 관문이라고 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갑시다. 다음은 임해공업지대입니다. 임해공업지대, 즉 임해공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다에 임해 있는, 바다와 붙어 있는 공업지대라는 이야기예요. 바다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업이 뭐가 있을까요? 배를 만드는 조선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료를 100% 수입해야만 하는 그런 공업이 있죠. 정유, 석유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임해공업지대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안을 임해공업지대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갯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갯벌 자체가 갖는 경제적인 가치, 생태적인 가치도 있고, 이 갯벌을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하면서 이용을 하기도 하죠. 땅으로 바꿔서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 52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갯벌을 갯벌로서 둘 것이냐, 간척을 할 것이냐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간척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 역간척이라는 말이 존재하기도 해요. 간척이 된 곳을 다시 갯벌로 복원시킨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는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염전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조력발전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조력발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조력발전소는 어디에 있느냐? 통업사회 시간에 배웠죠? 이 기억이 나야 돼요. 어디? 시화호. 시화호는 어디에 있어요? 안산에 있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아주 중요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위치와 내용을 반드시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해안지형을 인간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해안지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침식입니다. 침식.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해안지형이 급속도로 아주 빠르게 침식, 즉 없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해안 침식의 원인은요. 일단 첫 번째, 자, 댐 나옵니다. 댐은 하천 지형에서 배웠죠. 하천의 유로를 막아서, 그러니까 하곡에 건설함으로써 유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댐을 짓는다든지, 혹은 바닷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구둑을 건설한다든지, 혹은 이 간척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다 바깥쪽으로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해안에 공급되는 토사의 양이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해안 지형의 재료가 되는 이 해안의 토사는 누가 갖다 준다고 했죠? 하천이 최종적으로 바다에다 버리는, 바다에 운반시켜 놓는 물질들이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댐, 하구둑, 방조제 이런 아이들은 하천이 해안으로 가지고 오는 물질을 중간에서 이제 커트해주는, 막아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놓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 애초에 제공되는 이 재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안이 침식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퇴적작용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해안에 따라서 도로, 휴양시설, 방호벽 등이 건설이 됩니다. 자, 방호벽은 요 아래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방호벽 등이 건설이 되고, 사빈과 사구 사이사이에 인공 구조물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빈에 쌓이는 모래의 양보다, 즉 파랑과 연안유에 의해서 육지 쪽에 쌓이는 모래의 양보다 침식되는 양이 많아져요. 침식도 파랑이 하고 퇴적도 파랑이 하는데, 이 양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 쌓는 작용을 방해하는 애들, 반사파를 형성한다든지 등등등등 해서 침식은 점점 강화되는데
퇴적은 점점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 밑에 보이는 그로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로인과 오른쪽에 아까 봤죠? 모래포집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로인은요, 이렇게 사빈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요. 그래서 연안류 파랑에 의해서 이 사빈의 모래가 침식되는 거, 쓸려 나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시 퇴적을 시킬지를 모르나 요 부분에 있는 모래는 오히려 더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임시방편이다.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지오스토리라고 나오는 요 글은요,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 52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요 개념 더하기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안 지형 살펴봤고, 해안 지형에 인간이 개입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또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 지형 단원을 배우는 건 지형이 왜 형성됐는지도 물론 중요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자연과 함께 그 공간 안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지형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교과서 53페이지의 자료 8번에 보면 연안 침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안 지형과 관련된 내용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교실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